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교보문과대학교 박유정 교수라고 합니다. 네, 본 워크숍은 2025 한국정보전략회 여성위원회 여성 워크숍으로 오늘은 특별히 저희 AI 보안 융합 핵심 기술이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실제 이제 본 워크숍에서는 여러 가지 AI나 보안에 관련된 전문가분들이 최신 기술 트렌드나 여러 가지 동향을 또 전달해 주실 거고, 또 이후에 후반 세션에서는 또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산업이나 공공이나 학계에서 지금 활발히 활동 중이신 여성 IT 리더분들을 모시고, 또 우리가 오픈된 공간에서 또 정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상호작용하면서 또 소통할 수 있는 위메니텍 세션도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세션이 끝나는 시간까지 모두 자리를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 세션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번 행사를 진행과 또 기획과 주관을 맡아주신 정보처리학회 여성위원회 위원장이신 송미아 교수님의 환영사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많이 청청을 해주셔서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국정보처리학회 여성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성대학교 서기아 교수입니다. 네, 오늘 AI 보안 융합기술 세미나 그리고 커리어 멘토링이라는 주제로 2025년 한국정보처리학회 여성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서서 사회자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이번 워크숍에서 급변하는 이 AI와 보안 기술 분야에서 여성 과학 기술인들이 실질적인 역량 강화 그리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마련이 되었습니다. 오늘 프로그램을 많이 준비했고요. 특히 이번 워크숍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문성 향상에도 기여하고 상호협력 또 연대에 자리되어서 또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의미 있는 배움과 성장의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즐거운 워크숍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미아 위원장님의 환영사와 같이 오늘의 행사가 또 오늘 참석해주신 분들뿐만 아니라 또 온라인으로 병행되는 워크숍인 만큼 많은 분들께 또 의미 있고 뜻깊고 또 실효성이 높은 워크숍이 될 수 있기를 저도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세션 이제 기술 강연 또 전문가분들의 연사의 시간을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사 시간에는 저희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또 공공과 또 산업 학계에 계신 다양한 여성 IT 리더분들께서 특별히 또 각자의 연구 분야에 맞춰서 여러분들께 아주 의미 있는 연사 강의를 진행을 해주시게 될 텐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저희 지금 공공에서 아주 두드러진 아주 적극적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계시는 한국지능정보사회의 신선영 팀장님께서 AI 시대의 데이터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신선영 팀장님께서는 경북대학교 교육정보학 박사를 취득하시고 현재 동대학원에서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 겸임교수로 함께 재직 중이시고, 또 지능정보사회진흥원 니아에서는 AI 확산팀에서 인공지능팀을 아주 활발히 이끌어주고 계시는 분입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I에 근무하는 신선영이라고 합니다. 지금 식사하시고 제일 앞서 저희 발표하시는 분들이 점심을 같이 먹고 제가 제일 졸리게 해드릴 테니 그 다음 발표를 이렇게 농담을 하고 왔는데요. 네, 첫 시간이라서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앞서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AI 데이터를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 발표드릴 순서는 어떻게 보면 제가 2년 전에 했던 일,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하는 일, 그리고 앞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관심 있어서 학생들과 함께 하는 일, 이렇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AI 정책하고 데이터 정책이 어떤 식으로 보면 좋을지 이런 거에 대한 조금 소개를 드리고요. 그리고 데이터 부분, 그 다음에 AI 활용 사례를 AI 데이터를 가지고 예전에는 좀 오래 걸려서 했던 거를 좀 되게 빨리 할 수 있는, 저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을 소개드릴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AI 정책입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디지털 전략이라는 것을 이제 정부에 이렇게 제공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정권 초기에 되면 5년간의 각 부처의 비저너리한 일들을 다 모아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굳이 오래된 걸 가지고 나온 이유는 좀 있으면 선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5년 후 동안은 어떤 일들이 나라에서 일어날까를 한번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22년에 요거를 이제 정부를 지원을 해서 각 부처마다 5년 동안 IT 관련한 일을 어떻게 수행하겠습니다. 이런 거가 이제 묶어서 좀 있으면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관점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걸 보실 때 뒤쪽에 이제 5년 후가 되면 어떻게 디지털로 달라질까 했을 때 지금에도 아직은 가야 할 길이 조금 멀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그림을 함께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AI 아마도 다른 발표에서 많이 들으실 것 같습니다. 초거대 AI가 되고 나서 생태계가 정말 급격하게 성장하고 아마도 오늘 정보처리 학회든 많은 곳에서 논의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AI 생태계가 진짜 하루가 지나면 빠르게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세계시장 전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생성형 AI 기술은 여기 이렇게 타임라인을 쓰다가 말았는데요. 하루가 지나면 제가 매주 학생들을 만날 때 지난주에는 어떤 이슈가 있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기가 PPT를 만들기가 힘들 정도로 계속 이렇게 발전하는 시대에 저희는 살고 있고 그 다음에 ASG라고 초인공지능이라고 하죠. 그래서 인간을 뛰어넘는 인공지능을 발달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열심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설명드릴 것은 이제 인공지능위원회에서 올해 2월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나라에서 인공지능을 어떤 포인트에서 어떤 관점에서 좀 집중해서 투자를 하나 이렇게 관점에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앞서 미국에 있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라고 해서 아마 언론을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정말 많은 규모의 투자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EU 같은 경우에는 기가팩토리 프로젝트라고 해서 정말 큰 규모의 투자, 그 다음에 프랑스에서도 AI 데이터 센터 이런 많은 투자를 지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초에서 딥시크 네, 올해 초에 이제 딥시크가 나오고 난 후와 전후에 있어서 이제 예전에는 인프라를 다 갖춰야만 그리고 모든 걸 다 갖춰야만 우리가 개발할 수 있다라고 했던 시대에서 딥시크가 보여준 거는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도 뛰어났지만 작지만 그리고 할 수 있더라 이런 가능성을 좀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규모 주요국에서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스케일업 경쟁을 한 반면에 한국도 G3 세 번째 국으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공지능 정책 추진 방안인데요. 위에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중국 AI 요거를 하기 전에 스탠포드 AI 인덱스라는 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전국에 이제 연구라든지 논문이라든지 특허라든지 또는 하다못해 거기 여성 과학자들은 몇 명이 어느 나라가 많은지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집대성한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보면 나라별 순위를 이렇게 매기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나라는 그걸 봤을 때 한 3위권의 그룹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3위권에서도 사실 서로 이제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AI를 앞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컴퓨팅하고 모델 그리고 인재 측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어느 수준에 와 있는가를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발표한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I 컴퓨팅 부분에 있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 보시면 메타의 한 기업이 15만 장의 GPU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가려서 안 보이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연말까지 한 10,000장 정도의 GPU를 국내에 수급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경북대학교에서도 제가 한번 통화를 해보니까 인공지능 융합상 이런 데서 GPU를 조금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여전히 그 교수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역 수요 기업들의 한번 문제 해결하고 반납하고 또 쓰시고 이러기에도 되게 부족한 실정이다 이런
답변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컴퓨팅에 대한 자원이 많이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델 성능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선도 국가 대비 좀 격차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인재,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학교에 계시니까 인재 측면에 있어서도 한국에 있으신 분이 해외에 취업을 하신다거나 뭐 이런 인재 측면에서도 고급 인재를 유치하는데 좀 난항이 있다, 이런 측면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스페시픽하게 인프라 측면에서는 컴퓨팅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아마 신문에서 이렇게 보시겠지만 저희 이제 본부에서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인재 양성보다는 이제 글로벌 탑 모델을 집중을 지원하는 일들을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델의 성장 견인 같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 좀 더 경쟁력 높은 국가의 AI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옆에 왼쪽에 보시면 이제 월드 LLM, 뭐 WBL 뭐 이런 식으로 아마 기사에 나올 텐데요.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중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GPU를 좀 집중으로 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제가 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데이터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데이터를 좀 잘 공급해야 우리나라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까, 이런 측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파트는 아마도 여러분들께서는 각각의 AI에 있어서도 AI 하나뿐만이 아니라 AI 중에서도 나는 뭐 의료와 관련된 AI 또는 법률과 관련된 AI 이렇게 각 도메인과의 이렇게 교점이 되는 AI를 좀 생각하시는 측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 측면, 뭐 의료 측면, 미디어 측면에서 뭐 학술 보조 측면 뭐 이렇게 해서 각각의 파트마다 정부가 투자를 하고 AI 플러스 X라고 하죠. 그래서 각각의 선도별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공공 쪽이라든지 재난 안전 쪽에 있어서도 CCTV 활용이라든지 또는 법률에서도 변호사로 가기 전에 조금 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AI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 이런 여러 프로젝트가 정부에서 진행 중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AI 개발에 이어서 데이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이제 모델을 하는 데 있어서 항상 그 글로벌 모델을 하는데 데이터가 부족하다. 데이터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를 이제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AI 허브라고 해서 데이터를 제공하는 이런 쪽에서 하고 있는데, 그와 더불어 이제 저희 본부에서는 AI 데이터가 있으면 데이터가 어떻게 물처럼 잘 흐를 수 있도록 활용을 더 잘 되고 유통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일도 함께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AI 데이터 경제라고 해서 이런 초고대 AI 시대에 우리가 데이터만큼은 조금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스테이터스는 그러면 데이터가 많이 만들어지는 거에 있어서는 한 몇 년간 지금 계속 노력을 해서 데이터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나 그 데이터가 물처럼 유통거래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방금 들어오신 팀장님에서 하고 있는 건데, 유통거래 측면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그 외에 거버넌스 측면에서의 여러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공공 데이터 포탈 측면인데요. 정부에서 가진 데이터, 이제 공공 쪽에서 직접 만드는 데이터도 있지만 공공기관에서 미리 가지고 계셨던 데이터들을 개방하는 측면이에요. 근데 그거를 요 PT에서는 각 마일스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떤 종류의 데이터를 중점으로 개방을 하시겠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도 한번 데이터 쪽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규제 측면이에요. 이게 열심히 노력을 하려고 해도 규제가 가로막혀서 분석을 하기 어렵다거나 활용하기 어렵다거나 이런 것 측면에서도 정부에서 좀 나서서 규제를 좀 해소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요. 가장 큰 것이 저희가 의료 데이터를 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의료 데이터는 진짜 한번 쓰시기도 너무 어렵고 분석해서 나가시기도 어렵고 이런 제약 조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제하기 위해서 많이 규제 혁신 측면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데이터 쪽에서 어떻게 데이터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꺼번에 이제 검색이 되고, 그리고 누구나 여러분들이 창업가를 꿈꾸시건 연구소건 분석가건
데이터를 유통하고 활용을 잘 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라든지 개인의 맞춤형 데이터를 좀 잘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지금 이제 계속 공모를 진행하고 있는 저희 본부에서 하는 일인데요. 데이터가 이제 어느 정도 꽤 만들어졌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어떤 분야의 데이터를 좀 많이 만들고 싶은 주력할 것인가 이제 저희가 이렇게 서칭을 하고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K-뷰티 뭐 이런 쪽의 데이터도 의미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세 번째 보시면 산업 제조, 엔비디아의 뭐 옴니버스 플랫폼이라든지 피지컬 AI 이런 거 보시면 산업 제조 쪽의 데이터는 아직 많이 확충되지 않았구나 저희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이라든지 글로벌 협력 이런 분야의 데이터들도 확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분석을 하시거나 관심 있는 데이터를 이런 관점에서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제가 앞서 모두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제가 예전에 했던 일 그리고 그거에 대한 개요 그리고 AI 학습용인데요. 저는 이제 요거를 개방하고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하는 팀을 현재는 지금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허브에는 우리나라의 최대 규모의 데이터가 올라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열심히 이제 국민 누구나 잘 쓰실 수 있도록 개방을 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현재 계속 데이터가 업데이트하는 일도 하고 있어서 한 900여 종의 데이터 그리고 600테라고요. 전체 부수적으로 하는 모델까지 생각하면 한 3페타 정도의 데이터를 국민 여러분들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좀 깨졌는데 예를 들면 영상 이미지에서는 이거 되게 심혈을 기울여서 여기 강 여사님이 그려주신 건데 한국인 안면 데이터가 인기가 많아요. 그런 것처럼 뭐 예를 들면 농축산에서는 농축산 생육 데이터 이런 거는 정부가 아니면 사실 만들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내가 어떤 분석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 이런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데이터만 제공을 하는 게 아니고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분석을 하실 수 있는지 그리고 기초적인 모델까지 한꺼번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았을 때 누가 제일 많이 쓰시냐 하면 사실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쓰고 계시고요. 누적 건수로 이제 뭐 4월 기준으로 해서 한 80만 건 정도가 그리고 대학교에서 개인이라든지 대학교 중소기업에서 전체 대비 한 80%의 활용률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보시면 이제 인기 있는 데이터들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상행동 CCTV 데이터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한국어 데이터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언어를 모델하신다거나 이런 측면에서 관심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이제 앞서 헬스케어 데이터도 저희가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헬스케어 데이터는 그 아까 규제 측면에서 좀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분석 인프라도 함께 제공을 해드리면서 GPU를 제공을 해드리고 분석하시고 나서 결과값을 가지고 나가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언어 모델, 그러니까 리더보드라고 하죠. 그래서 국내에 이제 저희가 그 리더보드를 작년에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AI 모델을 만드셨다라고 하시면 여기에다 이제 컴피티션 장처럼 올리시면 국내에서는 몇 위가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는 창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 말에도 오픈하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여러 기업들에서도 이런 리더보드에 많이 진행을 하고 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해외에서도 이런 AI 모델을 테스트할 수 있는 리더보드가 분야별로 그리고 각각의 지표별로 이렇게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거 WBL 관점에서 저희 팀은 요거를 지금 연구를 하고 있어서 제가 그거를 같이 얘기를 좀 이따가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I 통합 제공 체계라고 해서 예전에 AI 허브 사이트에는 현재 지금 저희가 AI 학습용 데이터를 만들어 놓은 것만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허브를 운영하다 보니까 다른 곳에서도 저희 쪽에 데이터를 올리고 싶어요.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하다못해 학교에서 산출물로 나온 데이터들도 올리고 싶다. 이런 것들을 통합 제공을 하기 위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으로는 이제 재미없는 정책 얘기 뭐 이런 거를 드렸다면 좀 올리는 것 같아요. 네, 이제는 약간 활용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AI 모델 기초적인 것보다는
제가 연구한 관점, 연구 활용화 관점 또는 회사에서라면 연구 효율화 또는 업무 효율화 관점에서 활용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좀 소개시켜드릴까 합니다. 기술 개발보다 우리가 AIX 또는 활용 이런 측면에서 한국인이 조금 강점이 있다라고 보는 측면에서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데이터 아까 설명 주셨지만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에서 학생들과 이제 분석하는 것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이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가의 가치가 분석을 잘하는 것보다는 사회하고를 좀 연결을 잘하면 더 빛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디지털로 표현되지 않은 사회에서 주제를 발굴하고 그 분석 결과를 다시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 그게 분석가로서의 조금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로 들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조 분야의 데이터는 현재 지금 데이터화도 있지 않고 분석을 한 사례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저희가 분석가 입장에서 그것들을 분석을 하고 다시 그 사회에 어떤 식으로 나아가야 될 전략 방향을 설정하는 게 데이터 분석가가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번 PT를 만들어봤고요. 네, 로우 PT는 이제 제가 예를 들면 텍스트 마이닝이라고 이제 데이터를 크롤링해가지고 분석하는 방법론인데, 요거를 이제 한 학기 정도 수업을 하고 나서 이제 실제로 이제 토픽을 가지고 토픽 모델링을 진행을 해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앞서 이제 AI 정책 하는 거에 실제로 국내외 데이터 그 뉴스를 크롤링 해가지고 그게 어떤 갭 분석이 있는지를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찾아냈던 이런 사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학생들이 한번 하려면 한 학기 정도를 이제 파이썬 코딩 배우고 이렇게 진행을 했던 이런 사례가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시각화 측면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데이터 분석가는 좀 의사결정하시는 분한테 이게 데이터 분석을 몰라도 이거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를 시각화를 해드리는 측면이 있고요. 요거는 이제 타블로라는 툴을 통해서 공공 데이터가 어떤 그 비용을 가지고 있는지, 재정 수입이 얼마고 재정 지출이 얼마인지가 공공 데이터로 개방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시각화를 하는 이런 수업을 진행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하나를 완성하기까지는 정말 사실 한 학기 정도는 오래 걸려요.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를 좀 말씀을 드릴까 하고 요 두 가지 장표를 가져왔는데, 이런 그 시대에 맞춰서 그런 데이터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지금 업데이트 되는 거가 이제 OECD AI 이런 라이브 포털 같은 데서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GPT를 여러분이 다 쓰실 거라 생각해요. 근데 제가 오늘 관점에서는 연구 효율화 관점 또는 업무 효율화 관점에서 어떤 걸 말씀드리고 싶냐면, GPT 중에서도 앱스토어처럼 GPT스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시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텍스트 마이닝을 정말 손쉽게 할 수 있는 봇들이 요즘에는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앞서 제가 시각화하기 위해서 타블로 시각화를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셨다면,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시각화를 금방금방 해줄 수 있는 GPT스의 봇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GPT스에 우리 생각하면 앱스토어에 가서 모바일로 다운받으시듯이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 텍스트 마이닝을 이렇게 배우시는 것도 좋지만 저희가 이제 퀵하게 어떻게 한번 보시냐 관점에서는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플랫보드 같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문 같은 것들을 사실 예전에는 교수님이 시키면 이걸 가지고 몇 줄 요약 이런 거 많이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논문봇 같은 거를 활용하시면 너무 순식간에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마도 논문 쓰신다면 이제 논문 레퍼런스 가지고 요약 같은 거 많이 하실 텐데요. 사이스페이스도 GPT스에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시면 얘의 장점은 논문을 쭈르륵 넣으면 오른쪽 보시는 것처럼 주요 내용들을 이렇게 세 장, 저희 그런 것들이 너무 잘 되는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거 하나는 이제 이거는 지난주에 나온 기능이에요. 제미나이에서 제미나이 딥 리서치 이런 것들은 아마 많이 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미나이 중에서 인포그래픽을 손쉽게 해주는 기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이거는 이제 저희가 요새 LLM 벤치마크 데이터 이런 것들 제가 지금 하고 있어서 이걸 실제로 넣어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넣어봐서
줄글로 보는 것도 좋지만 얘를 여기 상단에 보시면 인포그래픽이라는 걸 보시면 인포그래픽을 딱 누르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오른쪽처럼 인포그래픽이 너무 손쉽게 잘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논문이라는 어떤 데이터 또는 뭐 저희 AI 허브에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시는 거가 정말 하루하루가 매주가 다르게 활용하기에 되게 쉬운 시대에 살고 계시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제 요즘에 좀 잘 사용하는 툴인데요. 노트북 LM입니다. 그래서 노트북 LM 쓰시는 분들 많을 텐데 저는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래서 요게 원래는 PC에서 버전만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대신 나만의 데이터 레파지토리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50여 개의 논문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챗봇처럼 쓰실 수도 있고 그 논문을 요약해줘 같은 것도 너무 잘 됩니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쓰시냐면 얼마 전에 이제 얘도 지난주쯤에 모바일 버전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려운 논문 과기부에서 뭐 숙제시키면 그걸 거기다 넣어요. 그러면 한 8분 정도로 요약을 해줍니다. 그래서 8분 정도로 두 하자가 이게 뭐에 대한 논문이지 뭐 얘는 어떤 시사점이 있어요. 그래서 티키타카 하는 식으로 나오고요. 며칠 전까지는 제가 설명드릴 때까지 영어로만 했는데 모바일 버전 나오면서 이제 한국어도 잘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가 이제 출퇴근길에 그거를 이제 모바일에서 켜서 그런 것들에 대한 요약을 업무 효율화 관점에서 캐치하실 수도 있다. 이런 걸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는 이제 뭐 이렇게 구조화, 시각화가 되게 잘 되는 툴이 생성형 AI 시대에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맵피파이라든지 그리고 하단에 이제 제가 스냅샷은 안 가져왔는데 제 스파크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유행이 이제 에이전트 AI죠. 그래서 에이전트를 정말 내가 여기다가 예를 들면 데이터 유통에 대해서 해줘라고 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걔가 일을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에이전트로 크롤링, 우리로 치면 이제 레그 기반으로 얘가 일을 한 다음에 저한테 리포트를 해주는 그런 기능도 시작이지만 젠스파크도 계속 기능이 업데이트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연구 효율화, 업무 효율화 관점에서는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커넥티드 이런 툴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커넥티드 페이퍼는 이제 교수님이 어떤 논문을 보라 하시면 이 논문이 다른 논문과의 어떤 연관관계를 가지는지를 시각화해서 너무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본다고 했을 때 작은 거 원에 있는 논문부터 볼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가장 핵심이 되는 자료부터 먼저 찾아서 보면 딴 길로 돌아가는 길을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뭐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설명드린 거는 크게 해서 이제 정부가 바뀌는 시대에 5년간 어떻게 데이터 또는 AI가 바뀌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AI 모델 또는 데이터 이런 관점에서는 어떤 걸 보면 좋겠는지, 그리고 AI 허브에서 제공하는 이런 관점을 설명을 드렸고,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가 오랜 동안 조금 배워야 하는 것들이 지금은 캐치업을 되게 빨리 하는, 활용을 좀 잘할 수 있는 시대에 여러분이 사시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제가 응용을 이렇게 했던 관점들을 조금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데이터 분석하는 관점에서 AI를 잘 써서 통합 또는 활용을 잘하는 것도 그거가 중요한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제간 연구, 굳이 원래는 이런 데이터 분석이 안 됐던 분야까지도 잘 넓혀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론, 그리고 데이터 분석을 저는 코딩을 못해요 또는 뭐 이런 관점보다는 내가 가지고 원래 관심이 있는 분야가 있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도메인에 대한 지식을 계속 가져가 나가시는 것도 되게 좋은 방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로는 뭐 시각화하는 측면 수업을 할 때 어떤 친구가 분석은 잘 못하는데 자기는 커피에 대해서 진심이래요. 그래서 그런 커피 데이터의 수출입 데이터를 가지고 시각화를 잘 이뤄냈던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뭐 여러 관심 분야가 있으시겠지만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런 것들이 되게 빨리빨리 되는, 쉽게 되는 시대에 여러분들이 좀 살고 계시다라는 관점으로 오늘의 발표를 좀 마칠까 합니다. 네, 졸린 시간에 들어주셔서 그리고 좀 빨리 진행했는데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신서영 팀장님께서 AI 시대의 데이터 정책, 또 AI 시대의 데이터 이슈 관련해서 굉장히
굉장히 폭넓게 설명해 주셔서 들으시는 성도님들께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제 경우에도 제가 주로 이제 연구하고 있는 분야인 뭐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해서 실제 의사결정 어떻게 할지,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이라든지 또 제가 학생들이나 연구할 때 많이 강조하는 분야인 데이터를 단순히 분석하는 게 아니라 사회에서 어떻게 온라인에 맞출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폭넓게 해주셔서 저뿐만 아니라 들으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청중 모든 분들께 굉장히 귀한 시간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선현 팀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SK텔레콤의 유미 팀장님께서 AI 모빌리티라는 주제로 강연을 맡아주실 예정입니다. 유미 팀장님께서는 이제 한양대학교 조직공학과에서 학위를 마치시고 현재는 이제 SK텔레콤에서 근무를 하시고 계십니다. 이제 SK텔레콤 엔터프라이즈 사업부 커넥티비티 사업본부 공공솔루션 사업을 주로 담당하고 계셔서 실제 모빌리티 사업에서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모빌리티 사업에서 어떻게 AI가 활용이 되고 있는지를 오늘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유민 팀장님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방금 소개받은 SK텔레콤의 유미라고 합니다. 제가 주로 이제 기업에 있다 보니 기업분들하고만 많이 소통을 했지 이제 학생분들 앞에서 이렇게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드릴 기회는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어쨌든 앞에서 그 신 팀장님이 AI 전반에 대한 정책이나 기술, 그 근본적인 기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셨다면 저는 기업 입장에서 AI가 어떻게 실생활에 그다음에 사업화돼서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고요. 오늘 주제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모빌리티 속에서 AI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그 중에서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된 얘기를 조금 더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럼 제가 하는 일을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리자면요. 방금 저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커넥티비티 사업 본부에 소속이 되어 있고요. 요거 자체 보시는 것처럼 커넥티비티다 보니 주로 이제 저희 이동통신을 하기 때문에 무선통신망을 기반으로 하는 공공 서비스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뭐 교통이 될 수도 있고요. 철도, 국방, 그다음에 항공 이런 쪽에서 공공 영역에서 필요로 하고 있는 통신 기반의 서비스. 거기에 이제 최근에는 단순히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거기에 이제 요즘에 AI라는 타이틀이 달리지 않은 서비스가 없듯이 AI를 포함한 각종의 스마트 솔루션들을 좀 현업에 적용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먼저 본격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 혹시 가보신 적이 있을 수 있는데요. CES라고 해서 매년 연초에 이제 1월에 라스베가스에서 되게 전 세계적으로 하는 가전 박람회라는 이름인데 사실은 뭐 가전 박람이라는 거라기보다는 최근에는 한 해 또는 한 2, 3년 동안에 예측이 되는 전반적인 IT 기술에 대해서 트렌드를 소개하는 그런 행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현장에는 가보지 않았는데 갔다 오신 분들 얘기가 야 현장 가서 고생하느니 유튜브로 보는 게 훨씬 낫다라는 얘기 하시더라고요. 혹시 관심 있으시면 한번 굉장히 잘 서머리된 유튜브 영상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한 번씩 보시면 이제 실제 현 생활에서 어떻게 기술 트렌드가 가고 있구나 그런 키워드를 좀 보실 수 있는 되게 재밌는 영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를 보면요, 그 키워드가 뭐 양자 컴퓨터, 그다음에 그 젠슨황이 엄청 며칠 전에 그 뭐라 해야 되나 까가지고 이슈가 됐던 양자 컴퓨터, 그다음에 AI의 이론이었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전환, 모빌리티, 헬스케어 이런 것들이 올해 초에서는 사실 CES에서 굉장히 부각을 받은 키워드들이에요. 그 중에서 이제 모빌리티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올해 CES에서 본 모빌리티 전망은 크게
한 4가지로 저는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CS라고 하면은 주로 미국 아니면 독일, 일본, 뭐 메이저 한 3개 정도 나라에서 들어오는 완성차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의 그 모터쇼처럼 본인들의 완성차를 전시를 하는 공간이 굉장히 크게 부스를 차려놓고 했는데 올해는 저런 완성차들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어요. 대신에 그 자리를 차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실제 차 안에 들어가는 부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전장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그 자리를 대신을 했고요. 그 중에서도 저희가 한 2, 3년 내에 굉장히 많이 들어갔던 그 차량 내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여기 오른쪽에 있는 SDV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기반의 차량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소프트웨어 플랫폼 업체들이 많이 대두가 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결국은 차량 내에 예전에는 어떤 그 메케니컬한 거에 집중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전자제품으로 대부분의 차량이 구성되기 때문에 그 전자 제어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차량 내에 들어가는 통합 운영 체계 이런 것들이 실제 이제 운전자에게 어떻게 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디스플레이를 할 건지 뭐 이런 쪽에 굉장히 대두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키노트를 하셨던 분 중에 하나가 이제 웨이모에서 오신 분이 부사장님이었는지 누가 발표를 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그 전 세계적으로 자율주행 관련된 그 기술 이런 것들이 가장 앞선 기업으로 알려져 있고요. 웨이모인데요. 웨이모는 벌써 한 6, 7년 이상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뭐 샌프란시스코나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실제 한 700에서 1000대가량의 자율주행 로봇 택시가 실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미국 내에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긴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뭐 크루즈라든지 이렇게 다 지치고 지금은 독보적인 그 상용 서비스로 올라간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웨이모는 어쨌든 이번에 제시한 거는 본인들이 한 2, 3년 내에 지금 운영하는 거에 2배 이상의 운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쯤이 되면은 이제 그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 단계에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 현상들, 예를 들면 뭐 고령화라든지 교통 약자에 대한 것 그리고 교통 안전과 관련돼서 자율주행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비전을 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그냥 저희가 자율주행 차라고 하면 예전 여기 앉아 계신 분은 다 기억 못 하실 수 있는데요. 80년대, 90년대에 나왔던 게 시계로 이렇게 힛 빨리 와 하면 이렇게 차가 오는 그런 미국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주로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자동차, 자가용을 대신하는 아니면 로봇 택시 뭐 이런 쪽으로 저희는 자율주행을 보통 상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농업 분야에서 훨씬 더 상용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미국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는 농업 분야에서 그 농기계들을 자율화해서 그다음에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용 서비스들이 훨씬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 생각보다. 저희 SKT 그룹에서도 전시관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저희도 예상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메인 테마는 AI로 들어갔었고 AI와 관련된 데이터 센터, 그다음에 방금 그 최근에 AI에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그 개인을 대상으로 한 에이전트, 그다음에 클라우드하고는 좀 상반된 개념이긴 하지만 밑단으로 내려와 있는 온디바이스, 그다음에 리트머스라고 하는 지능형 데이터를 분석하는 플랫폼, 이런 4가지 테마를 가지고 SK텔레콤은 좀 전시에 참여했습니다. 네, 마지막에 있는 리트머스라고 하는 거는 제가 여기 발표 맨 마지막 쪽에 한번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모빌리티라는 용어가 CES 키워드에도 항상 최근 한 5년 내에 계속 등장을 했던 것 같은데요. 모빌리티라는 게 도대체 뭐냐? 저는 그 학부에서 전공을 교통계획 쪽으로 전공을 했는데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교재를 보면은 대부분의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교통이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응되는 영어 단어가 항상 트랜스포테이션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모빌리티라는 그 단어를 교재에서 본 기억은 별로 없는데
최근에는 교재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 뭐 교수님들이 말씀을 하실 때도 그렇고 트랜스포테이션이라는 용어보다는 모빌리티에 대한 용어를 많이 쓰시고 그다음에 그와 관련된 주제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두 개를 비교를 해보자면 트랜스포테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중간에 이동하는 거는 그냥 수단일 뿐이지 내가 목적을 가지고 나는 옮겨야 돼. 여기서 여기로 이동을 해야 돼. 그래서 중간에 가는 과정은 그냥 수단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동하는 것 자체를 빨리 해결해야 되는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그 다음에 시간을 줄이고 하는 그런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는 거에 집중을 한다라는 개념이면 모빌리티라는 개념은 오히려 반대로 이동하는 것 자체에 대한 서비스를 집중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간에 내가 이동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중간 단계를 내가 얼마나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그 다음에 나에게 좀 쾌적한 서비스를 받느냐 이런 측면으로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빌리티 분야에서 어떤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가 제가 볼 때는 3가지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커넥션인데요. 결국 모빌리티가 서로 연결되어야 되는 우리로 치면 뭐 신경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단순히 차량과 차량도 연결이 돼야 되고 차량과 주변에 있는 도로 인프라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주변을 돌아다니는 그냥 보행자 그다음에 그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저 상단에 있는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하고 모두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을 때 그 커넥션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은 결국 데이터일 텐데요. 이렇게 수집되거나 연계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집적돼서 이것들을 기본으로 분석을 해서 저희가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예측을 한다든지 아니면 정책에 필요한 의사결정이나 정책 수립에 활용을 한다든지 또는 차량 내나 아니면 그걸 컨트롤하는 센서에 들어가는 어떤 자동화를 이루는 기본적인 분석 데이터가 아주 기반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마스라는 용어를 대부분 요즘 들어보셨을 거예요. 모빌리티에서 서비스인데 결국 서비스 측면에서 사용자가 어떻게 이 이동 수단이라든지 이동하는 거에 대한 서비스를 받을 것인지 이동 경험을 할 것인지 그런 서비스 측면이 굉장히 혁신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근본적인 기술은 여기 나와 있는 한 4가지 이상의 기술들이 있을 건데 이거는 모빌리티뿐만이 아니고 최근에 모든 측면에서 모든 서비스, 모든 사업, 비즈니스 이런 데서 공통적으로 저희가 활용할 수밖에 없는 기반 기술이라고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되는 AI뿐만이 아니고 앞서 말한 듯이 AI를 학습시키거나 모델을 만들거나 하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으로 필요한 데이터 그리고 그거를 처리하기 위한 기반 시설인 클라우드 그 다음에 얘네들을 연결하기 위한 초저지연의 어떤 네트워크 그 다음에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센터로 올라가기 이전에 정말로 실시간 현장에서 대응을 하기 위한 온디바이스 그걸 엣지 컴퓨팅이라고 하는데 그런 기술들이 총망라돼서 모빌리티 혁신을 이루는 데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모빌리티 분야에서 AI가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자율주행 관련돼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율주행의 원리는 엄청나게 복잡한 로직이 들어가겠지만 크게 단순화하면은 여기 3가지 프로세스를 거쳐서 자율주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지, 판단, 제어. 그래서 운전자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자의 눈 또는 다른 오감의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인지 부분이고요. 이렇게 인지된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차량을 주행할지를 판단하는 부분. 그래서 그 판단이 서면 그것들을 실제 물리적으로 차를 어떻게 제어할 건지 이렇게 3가지 단계를 거쳐서 자율주행이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실제 약간 물리적으로 차 제어하는 마지막 부분은 제외를 하고
가지고 인지 판단 쪽에서 한번 가볍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자율주행의 인지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지는 운전자로 치면 가장 중요한 시각 정보, 눈에 해당되는 그 감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웨이모 사례인데요. 보시면은 웨이모 지금 제가 가지고 온 자료는 5세대 모델이고 지금 최근엔 6세대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기 들어가는 센서의 수량은 조금씩 변화는 되고 있는데 크게 보면은 한 3가지 정도로 센서가 구성이 됩니다. 라이다, 카메라, 레이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카메라가 상상 이상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물론 저게 29개가 모두 자율주행만을 위해서 쓰이는 건 아니에요. 차량 내부에서 운전자의 상태라든지 뭐 이런 것까지 다 보기 위한 카메라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상당 이상으로 어쨌든 굉장히 많은 센서들을 부착된 차량을 가지고 자율주행을 구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렇게 엄청나게 덕지덕지 붙은 센서를 가지고 왜 여러 종류의 센서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표에 있는 것처럼 크게 보면은 저런 센서마다 본인 고유에 갖고 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처리할 수 있는 잘 인지할 수 있는 영역이 서로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여러 개를 융복합해서 센싱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크게 보면은 간략하게 보면 레이다나 라이다 같은 뭔가 전파를 쏘거나 빛을 쏴가지고 주변에 있는 상황을 인지하는 그런 계열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카메라처럼 진짜 우리 운전자의 눈처럼 시각 정보를 가지고 주변 상황을 인지하는 그렇게 2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라이다하고 레이다의 차이는 예를 들어서 좀 더 멀리 있는 거를 보되 직진성이 강할 경우에 레이다를 쓰고 조금 옆에 횡적으로 조금 이렇게 넓은 시각을 봐야 되지만 카메라보다는 좀 가까운 영역을 봐야 되는 거는 라이다를 쓰고 대신에 고정밀의 데이터를 수집할 때는 좀 고가의 라이다를 쓰고 뭐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각의 굉장히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카메라 같은 경우는 시각 정보를 이용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사람 눈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이제 형태뿐만이 아니고 이 앞에 있는 객체의 질감이라든지 뭐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를 되게 용이하게 구분을 하는 그 장점이 있는가 반면에 예를 들어 비가 온다거나 아니면 안개가 껴서 뭔가 조명이라든지 이런 조건이 안 맞았을 경우에는 굉장히 확 떨어지는 성능이 떨어지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라이다나 레이다 같은 경우는 기상 조건이나 이런 거에서는 영상보다는 훨씬 우수한 성능을 갖고 있지만 반대로 시각 정보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지금 예시를 든 게 신호등 정보 같은 경우에 뭐 신호등이야 빨간불, 파란불, 노란불이 이제 위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은데 앞차의 브레이크 등 같은 거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자율주행 차들은 저렇게 2개 또는 3가지 이상의 센서들을 부착하고 이것들을 융복합해서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저희가 웨이모와 같은 자율주행 그 플랫폼 업체들 이외에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하게 맨 위에 있는 카메라만 늘 고집합니다. 그리고 다른 기업들이 쓰는 지도 정보라든지 이런 것도 나는 쓰지 않겠다. 대신에 카메라만 쓰기 때문에 다른 차량보다는 훨씬 저가의 차량으로 자율주행을 구현할 수 있어서 지금은 시장을 먼저 확대를 해놓고 엄청나게 뿌려진 차량들로부터 들어오는 데이터들을 통해서 본인들의 자율주행 플랫폼을 또 업그레이드하고 그런 전략으로 테슬라는 가고 있는데 최근에 보니까 웨이모도 그렇고 중국에 있는 바이두라든지 화웨이도 약간의 이거를 시장 선점과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점점 카메라 쪽에 더 집중을 해가는 그런 추세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인지된 데이터들이 결국은 차량이 내 차가 주변 환경이 어떻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주행을 해야 되는지 판단을 하는 영역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인지된 정보들을 다 융합을 해서 이것들을 판단하는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이거에서의 가장 큰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양한 센서들에 의해서 데이터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 각각의 센서별로 내가 어떤 우선순위를 줄 거냐 이것들을 판단해야지 정확하게 내가 주변 상황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아까 그 센서부에서 설명했듯이 상황에 따라서 고정적이지 않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는 A라는 그 인지 센서에서 올라오는 거에 우선순위를 둬야지 아니면 그 비중을 이 상황에서는 변경해야지라는 우선순위를 계속적으로 조정을 해가면서 판단 기술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인지된 정보를 가지고 실제 이제 내가 어떤 식으로 주행을 해야지라는 그 플랜을 짤 때 기존에는 여기 그림 두 개가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것처럼 룰 베이스를 기반으로 주행 계획을 세웁니다. 룰 베이스라고 하는 거는 용어 자체에서도 정의 느끼실 수 있을 것처럼 내가 이런 상황이 되면 분기를 해서 케이스 1에는 이렇게 가고 케이스 2에는 이렇게 가고 이런 식으로 모든 상황을 룰, 규칙으로 정해놓는 거예요. 여기는 굉장히 그냥 심플한 예시인데 내가 주행을 하는데 갑자기 내 앞에 차량이 저속으로 주행을 해. 그러면 내가 그거를 그냥 따라갈지 차로를 변경할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모든 규칙을 정해놓는다. 그게 이제 룰 베이스인데 지금까지는 한 자율주행이 개발되고 나서부터는 대부분의 판단 영역은 룰 베이스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상황에 대한 예측은 굉장히 정확도가 높습니다. 근데 대신에 모든 상황에 대해서 사람이 다 시나리오를 작성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시나리오에 걸리지 않은 상황에 맞닥뜨리면 자율주행 차가 약간 바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일반화하기가 좀 어렵고 확장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학습시키는데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많은 상황에 따라서 여기서 오류가 생겼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시나리오가 없었구나 라고 하면 또 그걸 다시 분리해서 코딩을 해야 되고 이런 좀 문제점이 있어서 최근에는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 3년 전부터 테슬라를 중심으로 그럼 여기에 거대 언어로 학습이 된 AI 모델을 자율주행 차량에도 넣는 그런 추세들이 점점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점점 그 룰 기반에서 AI 베이스로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판단 모듈도 바뀌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AI가 들어가면 일반화하고 확장하는 데는 굉장히 용이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이제 이게 사람이 생각한 시나리오가 아니고 AI가 학습된 대로 주행을 하다 보니 여기서 뭔가 오류가 발견되거나 디버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얘 역시도 이렇게 AI로 돌리기 위해서는 상황에 대한 대부분의 이제 스틸컷이나 아니면 주행했던 주행 영상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이런 어마어마하게 많은 대규모의 학습 데이터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 AI 모듈 기반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인풋이 들어가서 카메라나 등등의 센서가 인풋으로 준 데이터를 가지고 뭐가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학습한 대로 AI 분석을 통해서 결과 넌 이렇게 제어해 라고 던져줬을 때 맨 아래에 있는 것처럼 그냥 원 모듈로 된 AI면 거의 블랙박스여서 여기서 무슨 얘가 오류를 발생시켰는지를 잘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 맨 아래에 있는 저는 원 모듈보다는 그 위에 있는 모듈러로 되어 있는 AI 모델이 최근에는 많은 그 자율주행 기업들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식인데요. 얘는 인지된 정보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인풋으로 넣어주고 대신에 그 판단 영역에 있는 모델들을 사람이 오류를 수정하거나 이 시나리오를 분기를 몇 가지 정해주는 그런 형태로 좀 세부적으로 좀 나눠서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좀 쉽게 에러를 고칠 수 있고 그 다음에 인지 단계에서 뭔가 잘못된 정보가 들어왔을 때도 이것들이
쭉 밑으로 흘러가면서 판단까지 가는 오류들을 좀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자율주행 차가 차 안에 있는 단독의 센서를 가지고 스스로 이제 주행을 하는 여기 밑에 있는 오토노머스 비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린 건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자율주행이 이렇게 막 대두되기 전에도 이미 V2X라고 해서 차량이 주변에 있는 다른 차량이라든지 아니면 도로 인프라, 그다음에 더 넘어서는 상단에 있는 컨트롤 센터로부터 뭔가 데이터를 서로 실시간으로 주고받고 있는, 그러면서 좀 더 운전자가 안전하게 주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커넥티드 비클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자율주행 차도 이렇게 혼자 다니지 말고 주변에 있는 차 아니면 도로 인프라하고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고 그거를 자율주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커넥티드 오토너스 비클, 이런 개념을 많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자율주행 레벨을 구분하는 게 보통 레벨 1부터 레벨 5까지 한 5단계로 구분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자율주행에 대한 레벨 1에서부터 5번째 단계까지를 정해놓은 게 여기 SAA라고 하는 미국 자동차 학회에서 만든 표준 SAE J3016이라는 데서 이제 자율주행에 그 운전자가 얼마나 개입을 하냐, 이 단계를 이제 5단계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자율협력주행을 위해서도 J3216이라는 표준이 한 4년, 5년 전쯤 한번 개정이 되고요. 그래서 이 표준을 통해서 자율차가 그러면 주변 환경으로부터 어떤 데이터를 받아서 어떻게 협력 주행을 할 것인지에 대한 클래스를 한 4가지 정도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 B, C, D로 구분되고, 그냥 단순하게 주변 차량으로부터 서로의 나의 주행 상태에 대한 공유만 할 거냐, 아니면 지금 상태와 예를 들어 내가 앞으로 한 1, 2초 안에 어떻게 움직일 거야 라고 하는 의도까지를 공유를 할 거냐, 아니면 이것들을 일회성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데서 그치지 않고 내가 예를 들면 깜빡이를 켜고 오른쪽 차선으로 움직이려고 하는데 그 상대방의 차량의 감속, 가속 속도를 보고 여러 번 데이터를 주고받음으로써 협력적 차량 주행을 하는 그런 단계까지 갈 거냐, 또는 도로 인프라에서로부터 내려받아서 평소에는 주행 가능한 차로였는데 오늘은 요 시간부터 저 시간까지 이만큼의 도로 구간에서는 주행이 불가능해요. 이런 인프라로부터 어떤 받는 규제적인 어떤 데이터까지를 활용할 거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한 4가지로 클래스를 나눠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자율주행 차가 사실은 어느 순간 현대나 이런 대형 완성차에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지금 자율주행 차에 대한 차 출시를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스타트업 위주로 자율주행 개발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자율주행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율주행 시범 운행지구라는 걸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자체라든지 도로를 관리하는 기관에서 내가 이만큼은 특례로 자율주행 차가 들어와서 실제 시험장이나 이런 데가 아니고 우리가 사용하는 실도로에서 자율주행을 할게요 라고 신청을 하면 국토부가 지정을 해주는데요. 작년 말 기준으로 한 40개 정도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대구도 작년 정도에 아마 동성로하고 알파시티 등등 해서 한 4개 정도 시범운행 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 여기 보고 있는 사례는 서울시 사례인데요. 서울시가 이제 저희가 원래는 자율주행을 위한 시작을 하지 않았고 V2X라고 해서 그 차량을 위한 협력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을 하다가
어느 순간 여기서 그러면 이 인프라를 이용해서 자율주행 차량들한테도 서비스를 해보자라는 개념으로 해서 아마 21년에 거의 전국 최초로 상암 지역에서 자율주행 실용운행 지구를 상암동에 지정을 했고, 지금은 한 7대 정도의 자율주행 차량들이 실제 호출을 하면 차량이 와서 정해진 노선에 사람을 태우고 서비스를 하는 그런 유상 운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호출할 때는 카카오 모빌리티를 이용해서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당연히 여기에 지금까지는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운행 반지나 이런 것들은 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에는 저희가 버스나 택시 같은 대중교통을 위해서 VTX 서비스를 했다가 그거를 이제 자율차까지 확대한 그런 서비스들인데, 여기 화면은 실제 뭐 이제 운전자가 있는 그런 차량들에서 VTX 서비스를 제공하는 화면들이에요. 근데 지금 자율차에게 전달되는 건 저런 화면은 필요 없고, 저런 이벤트 정보들이 데이터 형식으로 자율차에게 전달이 되고, 그 자율차는 저런 이벤트들, 전방 상황에 대한 위험 정보라든지 보행자 정보, 신호 정보 이런 것들을 받아서 내가 제어를 하는데 판단 영역에서 부가적인 데이터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도로에 들어가는 VTX 서비스를 위해서 들어가는 디바이스인데요. 저희가 뭐 일반 교차로에서 보는 많은 CCTV 같이 생겼습니다. 근데 CCTV뿐만이 아니고 맨 위에 상단에 이제 인지를 위한 카메라, 라이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인지 정보를 가지고 실제 엣지단에서 실제 판단 영역이 필요한 그 소프트웨어가 들어가 있는 MEC가 들어가 있고요. 이거를 차량들한테 전달하기 위한 RSU라는 통신 장치가 들어가 있는 그런 디바이스입니다. 여기 인프라 가이던스라고 보시는 것처럼 저런 기본적인 흐름은 아까 자율주행 차량에서 하고 있는 그 프로세스와 거의 동일합니다. 대신에 차량들이 실제 자율차가 전방에 있는 상황은 기본적으로 인지를 해서 판단 영역으로 본인 스스로가 넘기지만, 사각 지역에 있다거나 뭐 이런 아니면 조금 먼 거리에서 정보를 줘야 된다거나 하는 것 때문에 별도의 도로에다가 이런 인프라들을 설치를 해놓고 카메라나 라이다 이런 데서 오는 그 객체 정보들, 위험 정보들을 자율주행 차한테 전달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디바이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신호교차로가 있는 사거리에 자율차가 진입을 할 때, 자율차는 전방에 있는 일반 차가 좌회전을 하려고 기다리는 차인지 아니면 본인처럼 그냥 직진을 하려는 차인지를 구분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율차가 아닌 일반 차량에는 지금까지는 대부분 VTX를 위한 어떤 단말 장치가 없기 때문에 본인의 데이터를 밖으로 내보내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런 인프라 가이던스를 하는 인프라 가이던스 디바이스가 저 교차로 전반에 대한 객체의 상황을 검지를 해서 이 차는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 대기하는 차야. 그러니 너는 차선을 바꿔서 교차로를 빠져나가 라고 하는 그런 가이드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자율주행이 아닌 일반 운전자를 위해서도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자율주행 차들이 지금은 전국적으로 한 400대 정도가 그 시범 운행 지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점점 많아지면은 어떤 컨트롤 센터에서 분명히 운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초반처럼 어떤 노선의 자율차를 돌릴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과 운영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데이터들이 필요한데요. 일단 저희 회사에서는 모든 교통과 관련된 정책들의 기본 데이터로서 위치 기반 데이터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모바일을 쓸 때 올라오는 데이터들을 AI 분석을 통해서 일정 기간 동안 분석을 하다 보면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느 경로로 어떻게 이동했는지에 대한 집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사람들의 이동 경로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기술을 점점 접목해가지고 입시 데이터를 좀 더 정확하게 생성을 해내고 있고요.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자율주행 서비스를 도입할 때 어느 노선, 수요 분석을 통해서 어느 노선을 결정할 건지, 그 다음에 그 데이터가 하나로 통합되기 전에 예를 들어 연령대별로 분석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수단을 이용해서 이동했는지 이런 것들이 분석 가능하기 때문에 자율주행 서비스를 도입할 때 약간 이용자 맞춤형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데 활용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교통량을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저 데이터를 통해서. 그래서 데이터를 가지고 기반으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서 최적의 신호 정보를 생성을 해서 신호 제어를 하는 그런 서비스까지를 지금 포괄을 하고 있고, 결국 이렇게 모여진 데이터들을 어떤 관제센터에서 오퍼레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변경이 됐을 때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도구로서 디지털 트윈 위에 이런 데이터들을 얹어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네,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는데요. 이게 5월 한 첫째 주 정도에 나온 기사예요. 포니 AI라고 해서 중국의 자율주행 스타트업인데 포니 AI가 올해 4월 말 5월 초에 저기 판교에서 시범 운영 지구 내에서 운행을 할 수 있는 임시 운행 허가를 받았다는 기사입니다. 아마 중국 기업으로서는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임시 운행 허가를 받은 기업이고요. 어쨌든 자율주행이라는 게 미국과 중국이라는 막대한 자본과 막대한 데이터를 가진 두 국가에서 지금 거의 다 글로벌 탑을 달리고 있고, 우리나라는 한 개 업체 정도가 한 글로벌 11위 정도를 포지셔닝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혁신을 가고 있는 이 시점에 저희가 자칫하면은 이제 미국뿐만이 아니고 중국 기업으로부터 이제 굉장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이 저희가 어떻게 뭐 기술적으로든 서비스적으로든 이제 사업화를 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시간이고, 조금 늦긴 했습니다만, 그다음에 이제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도 이렇게 모빌리티가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미희 팀장님께서 우리가 평소에 단순히 자가용으로만 생각하던 교통수단 자동차 내에 이제 AI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또 AI 안에서의 모빌리티 산업이 어떻게 또 발전하고 어떤 기술이 어떤 부분에 들어가고 있는지를 상세히 설명해 주셔서 평소에는 저희가 쉽게 접할 수 없는 모빌리티 산업에 대해서 들어볼 수 있는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좋은 강연 진행해 주신 유미희 팀장님께 다시 한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연 교수님께서 다크웹 및 소셜미디어 범죄 추적 기술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김지연 교수님께서는 현재 대구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시고, 또 경찰청 미래치안도전기술과제 컨소시엄의 연구 책임자이자 또 과거에는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자문위원으로 역임을 하셔서 산업과 학문에 있어서 융합적인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계시는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기술 강연을 반 정도 딱 절반 진행을 했는데, 온라인과 오프라인 지금 모두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저희가 모든 세션 끝나고 나서 또 경품 추첨을 위한 시간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지연 교수님께서 강의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대학교 컴퓨터공학과의 김지연 교수입니다. 일단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좀 주제가 좀 생뚱맞은 것 같아요. 근데 좀 재밌게 그냥 쉬어간다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경찰청 과제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2023년도부터 진행을 하고 있고, 올해 이제 끝나는 3차년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요거는 밑에 이렇게 좀 적혀 있는데요. 미래치안
특별한 도전 기술 개발 사업이라고 해서 R&D 과제예요. 그래서 TRL 수준으로 보면은 2, 3단계에 해당이 되는 그런 과제를 자유 공모해서 수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컨소시엄인데 지금 카이스트, 그러니까 저희가 주관 기관이고 카이스트 사이버보안 연구센터하고 또 중소기업 한 군데랑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그 자유 공모를 했기 때문에 제가 다크웹에도 관심이 있어서 이런 주제를 좀 선택을 해봤고요. 일단 다크웹이 뭔지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웹 브라우저를 가지고선 접속을 하는 영역이 여기 보시는 서피스 웹하고 그 다음에 디웹 부분이에요. 그래서 서피스 웹 같은 경우는 주로 검색 엔진에서 검색할 때 접속을 하는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디웹 같은 경우는 뭔가 로그인을 하고서 들어가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디웹의 아주 깊은 곳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웹브라우저로 접속을 할 수 없는 영역이 있거든요. 이런 데는 주로 토르라고 하는 이 브라우저를 사용을 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일단 토르 브라우저를 사용을 해서 다크웹에 접속을 하면은 누가 어디서 접속을 했는지, 그 다음에 서버가 어디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3중 암호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3번 복구화를 해야지만 데이터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력한 익명성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원래는 좋은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어떤 그 해군에서, 미국 해군에서 만든 그런 네트워크인데, 원래는 보안 통신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지만 항상 익명성이 붙는다라고 하면은 범죄의 영역으로 다시 악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굉장히 많은 이런 범죄가 이런 순간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일단 웰컴 투 비디오는 많이 아실 텐데요. 여기 보이는 손정호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운영을 했었고요. 128만 명 회원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공조 수사를 통해서 이제 폐쇄됐다라고 이제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실크로드라고 해서 마켓플레이스 같은 건데 마약이 주로 거래가 됐었습니다. 근데 여기 그 마약을 거래를 할 때 보면은 여기 보시면 비트코인으로 다 거래를 해요. 그래서 벌써 옛날이지만 이 당시에도 비트코인이 뭔가 그 거래를 할 때 통화로서 사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범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희가 이 과제를 자유 공모로 제안서를 내면서 좀 수요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런 연구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해서 서울경찰청하고 그다음에 대구경찰청에 한번 수요 조사를 해봤더니 이미 그 다크웹 어떤 솔루션들이 존재하거든요. 경찰청에서 만든 그 다크웹 솔루션이 딘트라고 하는데, 딘트라는 게 기존에 있는 상용 솔루션을 가지고선 조금 더 확대를 한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솔루션을 사용을 할 때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그 엔드 오어 뭐 IP가 뭐고 뭐 트위터가 뭐고 이런 식으로 해서 찾는 방법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수사관분들이 실제로는 이거를 사용을 잘 안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했던 그런 수사관분들이, 사이버 수사 연구원분들이 아무도 접속을 안 해보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큰 돈을 들여서 사실 이 딘트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근데 사용성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은 이 요원분들이 그 각자 사건을 한 우리 거기에서 자료를 직접 찾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한 사건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들여다보지 않고, 또 하나는 내가 뭐 마약 수사를 한다라고 해도 사실 마약이라고 대놓고 또 거래를 하는 경우는 적거든요. 은어 같은 걸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가 붙여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크웹 수사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 수사관의 지식에 의존을 해서 검색을 하고, 근데 검색을 한다라고 해도 그 데이터가 엄청나게 방대하잖아요. 근데 그 방대한 데이터 중에서 뭔가 수사에 굉장히 유용한 그런 그 추적 계획을 수립을 하기 위한 유효한 단서를 뽑아내는 것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뭔가 자동화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저희가 먼저 자동으로 어떤 키워드 같은 것들을 확장해 나가면서 굉장히 그 수사에 도움이 되는 핵심 단어들을 뽑아내고 그걸로 알아서 다시 한번 크롤링을 하고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는 그런 수집 체계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첫 번째 제안한 그 주제는 수집 체계입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뭐 마약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도 마약이라고 일단 검색을 하게 되면은 다크웹에서 그 마약을 뭐 이렇게 팔고 있는 그런 사이트를 알아서 일단 쫙 수집을 한 다음에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선 뭐 텍스트 마이닝을 하던 아니면 뭐 다른 방법으로 조금 더 고도화하든 해서 마약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그런 키워드들을 알아서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유효한 그런 키워드를 찾아서 알아서 다시 한번 넣고 그러면은 또 수집하고 하면서 핵심 단서만 계속 확장해 나갈 수 있게 이렇게 동작하는 크롤러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크롤러를 만든다라고 했었을 때 그냥 단순히 긁어오면 안 되고요. 굉장히 그 중범죄가 일어나는 그런 다크웹들은 바로 데이터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뭔가 로그인을 하게끔 한다거나 캡처 같은 것들을 통해서 사람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캡처 같은 것들을 또 뚫을 수 있는 그런 기술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이런 그 다크웹을 찾을 때 검색 엔진이 따로 있어요. 다크웹 상에. 근데 그 다크웹 상이 있는 그러니까 인덱싱된 사이트가 아닌 곳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중범죄다라고 하면은 대놓고 검색 엔진에다가 그걸 인덱싱하지 않고 자기네들끼리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 링크를. 그래서 그런 것들은 또 어떻게 찾을 거냐라고 해서 은닉 다크웹도 잘 수집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런 문제점을 찾고 이런 연구를 해보겠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렇게 그 엄청나게 많이 데이터가 수집이 되는데 저희도 다크웹 수집했다라고 하면 벌써 거의 100만 건 가까이 다 수집을 했거든요. 근데 이 데이터를 가지고선 실제 어떤 범죄 조직을 우리가 특정한다라고 했었을 때 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같이 엮어갖고선 단서를 확보를 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데이터를 갖다가 지식 그래프로 일단 만들어서요. 일단 이렇게 뭔가 공통된 요소가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해갖고서 묶어보면은 이렇게 그룹이 보여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이트와 어떤 사이트가 같은 이메일을 갖고 있다. 이메일 그 텍스트로 갖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 사이트가 묶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같은 식별자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어떤 사이트에서는 뭐 ABC 우선 이메일을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은 다음에서는 DEF 이런 식으로 해서 일부러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공통된 식별자를 갖고 있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럴 때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은 뭔가 식별자는 공통된 게 없지만 그 사이트들의 유사도를 분석을 해주면은 또 공통점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유사도 분석을 통해서 다시 한번 범죄 조직을 클러스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일단 범죄 조직을 식별을 하고 단순히 식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제 그래도 신경망 학습을 통해서 처음에는 요 계정과 요 계정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았는데 학습을 해보니까 미래에는 이렇게 연결이 생길 거다라는 예측까지 해서 수사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이런 알고리즘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여기 보시면은 토르 네트워크 성능 저하 이 문제는 지금 카이스트에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일단 토르 네트워크에 접속을 했다라고 하면은 네트워크가 굉장히 느립니다. 그리고 접속을 하게 되면은 뭔가 내가 기다리고는 있는데 이게 끊긴 건지 딜레이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적의 경로를 찾아서 수집을 할 수 있는 이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거를 지금 카이스트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좀 상세하게 하나씩 좀 살펴보면요. 수집 체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범죄와 관련된 은어, 그 다음에 변형어 같은 것들을 확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네, 여기 LSD다라고 하면은 이게 지금 표준어인데 여기 보시면은 뭐 LSD 한글하고 막 영어랑 섞어놓은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유명한 그 은어가 짝대기예요. 필로폰에 해당되는 건데 짝대기라는 이런 은어도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뭐 대마초도 뭐 띄어쓰기를 조금 다르게 한다거나 그 다음에 대마인데 대하고 미음하고 알이라고 적는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변형어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수사를 그 방해하는 그런 오해 행위를 탐지하는 게 필요한데 수사관분들이 이런 걸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시드 키워드를 가지고선 일단 검색을 하고 관련된 그 데이터에서 이런 은어들을 확보하는 연구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보한 이런 키워드들이 실제로 SNS에서 많이 그 마약을 뭐 홍보를 하거나 뭐 아니면 판매를 할 때 많이 사용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봤는데 실제로 여기 보시면 뭐 메타, 인스타그램, 카카오, 맥스, 텔레그램 이렇게 있는데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거든요. 근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사실 필터링 정책이 너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잘 나오지 않았고 제일 많은 것들이 사실 X하고 텔레그램입니다. 그래서 범죄의 온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캡차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일단 중범죄가 일어나는 그런 다크웹은요 바로 데이터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뭔가 로그인을 해라, 회원 가입을 해라 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캡차가 범죄마다 조금 유형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마약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이 텍스트가 있는데 뭔가 좀 노이즈가 뒤에 있어요. 그러면은 이 노이즈를 좀 제거해 갖고선 학습을 하게 되면은 이 텍스트를 인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수집한 그 데이터에 캡차가 들어있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학습한 뭐 딥러닝 모델 가지고선 글자를 추출을 해서 자동으로 입력을 해서 로그인을 하고 데이터를 수집을 해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긁어오지 못하는 것들을 저희들은 또 긁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이 필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약 같은 경우는 주로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이 되지만 아동 성범죄 사이트 같은 경우는 캡차도 되게 좀 이상한 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여아이인데 남아도 있고요. 근데 천사들 중에서 악마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악마 이렇게 두 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골라내는 거는 또 이미지 학습 같은 거를 통해서 또 그 식별을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보시면은 다 이렇게 원이 잘 만들어져 있는데 중간에 보시면 끊어진 원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충분히 딥러닝을 하게 되면은 끊어진 원을 찾는 건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자동으로 회원가입을 하고 또 캡차를 통과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약간 나체 사진들이 있는데 일부러 모자이크 좀 처리를 해놨는데요. 다른 사진들과 다른 거를 하나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충분히 또 학습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AI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전에 그 은닉 다크웹이라고 해서 검색 엔진에 인덱싱 되지 않는 그런 다크웹을 찾는 것도 중요한데 그건 어떻게 찾냐면은 뭐 다른 소셜미디어에서 이렇게 배포하는 거를 찾을 수도 있고요. 또는 인덱싱 된 사이트에 접근을 해보니 거기에도 숨겨져 있는 또 링크가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한번 크롤링을 해보니까 여기 보시면 주로 음란물을 유포하는 이런 사이트가 은닉 다크웹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약이나 뭐 이런 것보다도 은밀하게 뭐 성착취물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그런 사이트들이 검색 엔진에다가 사이트를 인덱싱하지 않고 그렇게 공유하는 그런 걸 좀 많이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전에 그 시드 키워드를 가지고서 먼저 텍스트 크롤링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뭐 텍스트 마이닝 같은 걸 통해서 핵심 그 어떤 범죄 용어를 또 찾아내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전 텍스트 마이닝 뭐 굉장히 뭐 많이 또 하실 테니까 근데 저희는 이제 주로 아이젠 벡터나 어드투백 같은 것들을 좀 사용을 했더니 실제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실제로 그 관련된 키워드로 도출이 됐고 그 다음에 이
어떤 기법이 이렇게 범죄 키워드를 찾아내는데 유효한지 이런 논문들도 지금 작성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마이닝 기법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래프 임베딩 기법을 써가지고선 머신러닝 기법이랑 조합을 해갖고서 또 찾아보게 되면요. 텍스트 마이닝 같은 경우는 여러 사이트에서 이 여러 사이트를 좀 종합적으로 봐서 이 범죄와 관련된 키워드들을 좀 잘 찾아내고요. 그래프 임베딩 기법을 쓰게 되면은 한 사이트 안에서 그 단어와 정말 좀 심도 있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단어들을 잘 찾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법을 조합을 하면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확장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전에 이제 일단 이런 식으로 수집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수사에 실제로 도움이 되게끔 좀 가공을 하는 게 필요한데 저희가 뭐 수집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그 숫자가 커지거든요. 근데 요거는 되게 간단하게 3,387개 성범죄 트윗을 수집을 한 건데 이 데이터를 갖다가 지식 그래프로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지식 그래프 모델링을 하고 이렇게 그려보면은 뭔가 이렇게 조식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뭔가 공통된 식별자를 갖고 있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좀 유사성이 높은 우리가 어떤 트윗을 하나 올린다라고 해도 만약에 한 사람이 여러 개를 올린다라고 하면은 사용한 해시태그가 같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사용한 해시태그가 같은데 그 해시태그가 다 똑같냐 이런 식으로 유사성을 분석을 해도 그 범죄 조식을 식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요거는 저희가 좀 개발을 했던 거를 좀 보여드리는 건데요. 자, 일단은 여기 지금 트위터에서 요거는 마약 범죄를 한번 수집을 해본 거예요. 그럼 여기 노란색이 뭐냐면 지금 트윗들이에요. 근데 요 트윗에서 서로 다른 계정에서 올린 트윗들이거든요. 근데 이들이 하나의 똑같은 계정을 다 포함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여기 지금 트윗들이 있는데 서로 다른 계정에서 올렸지만 이렇게 공통된 식별자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이들이 결국에는 한 통속인 거거든요. 그래서 범죄자들은 트위터 계정 같은 경우도 하나만 갖고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갖고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직을 식별을 할 때 이런 지식 그래프가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공통된 식별자, 특히나 그 주로 텔레그램 같은 데로 유인을 해갖고서 실제로 마약을 판매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거기에서 이제 찾은 공통된 식별자를 들어가 본 결과 실제로 중국 그 마약을 판매하고 있는 그런 계정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 범죄 조직들이요 결국에는 공통된 식별자를 가능한 피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식별자만 갖고서 공통된 그런 조직을 찾는 거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뭔가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요거는 인스타그램 예제거든요. 인스타그램 예제를 보시면은 서로 다른 계정의 프로필 사진들이에요. 서로 다른 계정인데 결국에는 프로필 사진이 똑같죠. 그 다음에 소개 글인데 프로필에 있는 소개 글도 보면은 분명히 다른 계정인데 또 똑같아요. 그 다음에 뭐 게시글도 결국에는 계속 같은 마약 아이템을 판매를 하기 때문에 또 역시 유사하고 그 다음에 이런 이미지 같은 것들도 결국엔 비슷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같은 조직을 식별을 할 때 어떤 요소가 가장 유효하냐라고 했었을 때 통계를 보니까 프로필 사진 굉장히 유효했고요. 그다음에 소개글이 유사해도 같은 조직의 확률이 높았고 그 다음에 이미지는 조금 아니었고요. 그다음에 텍스트, 글 쓴 거 이런 것들이 유사하면 같은 조직의 확률이 높다라고 통계적으로 확인됐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크웹에서 한번 유사도 분석을 해본 건데요. 다크웹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유사도 분석을 했냐면은 크롤링을 해올 때 HTML까지 다 긁어오거든요. 그래서 HTML과 텍스트 전부 다 한번 텍스트 그 유사도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분명히 다른 사이트예요. 다른 사이트인데 결국에는 한 그 운영자가 두 개를 운영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렇다가 보니까 템플릿이 거의 비슷하고 내용이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사도 분석을 해서 클러스터링을 해보면은 뭔가 이렇게 특정 범죄 조직들이 보여지게 되는데 저희 눈에는 여기 보시면은 분명히 다른 사이트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했었을 때 같은 그룹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뭔가 텍스트 HTML이랑 텍스트가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해서 한번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여기에서 나온 가상화폐 지갑 주소랑 여기에서 나온 가상화폐 지갑 주소가 분명히 달랐어요. 근데 이들이 결국에는 하나로 흘러 들어갔다. 트랜잭션을 쫓아가 보니까 하나의 지갑으로 흘러갔다라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HTML 태그와 뭐 텍스트 이런 것들의 유사도를 보면은 이거 역시도 범죄 조직을 공통된 범죄 조직을 식별하는 데 굉장히 유용한 요소인 거죠. 그래서 이런 연구도 좀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무기 거래 다 마찬가지예요. 유사도 분석을 해갖고선 클러스터링을 해보면은 이거는 전부 다 어떤 태그 같은 게 유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클러스터들인데 이들이 갖고 있는 공통된 뭐 이메일 같은 거 결국에는 유사하다라고 한 곳들에서 공통된 식별자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유효하다라는 거를 또 실험을 통해서 검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은 조금 다르게 생겼잖아요. 근데 분명히 같은 그룹이다라고 해가지고선 들여다보니까 이렇게 그 다크웹의 링크가 56자리거든요. 랜덤하게 할 수도 있지만 이 앞에 있는 거를 본인이 설정을 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그룹이다라고 해서 보니까 실제로 그 어니언 그 링크 앞에 그 글자를 똑같이 설정을 했더라고요. 결국에는 같은 사람이 운영을 하고 있는 사이트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딥페이크 연구도 좀 하고 있어요. 딥페이크를 보통은 뭐 AI를 하신다라고 하는 분들은 어떤 걸 하시냐면은 주로 그냥 오픈된 데이터셋을 가지고서 오픈 데이터셋을 갖고 이게 딥페이크냐 아니냐를 탐지하는 연구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희도 뭐 그거야 뭐 AI 뭐 모델을 적용을 하면은 뭐 정확도가 나오는 거니까.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공개되어 있는 데이터셋을 갖고선 우리가 성범죄, 실제로 SNS에 유포되는 딥페이크를 탐지하는데 이걸 쓸 수 있냐라고 하면은 잘 못 써요. 왜냐면은 정확도가 뚝 떨어집니다. 왜냐면 데이터셋 자체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성범죄 같은 것들을 좀 탐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존에 있는 이런 걸로는 결국에는 탐지를 못한다. 실제 적용하는 건 너무 어렵다라고 해서 결국에는 자체 데이터셋을 좀 수집을 했습니다. 근데 딥페이크를 만드는 방법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얼굴 부분을 이렇게 딥페이크를 하는 경우가 있고 요즘에는 몸 부분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본 사진은 이런데 여기다가 이제 몸을 바꿔버리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데이터셋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원본과 이거를 합성시킨 딥페이크 이거를 다 수동으로 다 찾아봤어요. 수동으로 찾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냐면 해시태그나 이런 텍스트 자체를 안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미지만 올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찾아가지고 이렇게 딥페이크를 한 600장 정도 얼굴만 합성한 거, 몸만 합성한 거, 그 다음에 원본, 그 다음에 딥페이크 이걸 직접 다 수집을 해갖고선 SNS 탐지에 한번 적용을 해보니까 아까 전에는 뭐 한 20%도 안 나오던 정확도가 이렇게 95%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SNS에 퍼져가는 그런 딥페이크를 탐지를 할 때는 데이터셋부터 크롤링을 좀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저희는 이거를 왜 하냐면 결국에는 추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탐지를 먼저 해야 추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추적을 하기 위해서 탐지를 했고 그래서 한번 한국 딥페이크, 뭐 일본 딥페이크 뭐 이런 것들을 지직 그래프로 한번 그려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한 사람이 이 똑같은 딥페이크를 오늘 올리고 또 몇 시간 뒤에 또 올리고 그 다음에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특정한 계정과 또 이 계정이 결국에는 알고 보니까 같은 콘텐츠를 올리는 거 봐서 같은
자, 딥페이크 유포자를 추적을 할 때도 굉장히 유용한 그런 그 지식그래프 모델링 방법론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이제 마지막에 보시면은 딥페이크를 탐지를 할 때도 일반적으로는 뭐 CNN, 뭐 레즈넷 이런 거 많이 사용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 단일 모델로 사용을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요새 그래프 신경망을 하다가 보니까 그래프 인베딩 기법이 굉장히 유효하다라는 거를 좀 많이 겪어서 경험을 해서 그래서 한번 조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로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일단 단일 모델로 이렇게 그 딥페이크를 탐지를 하는 것보다 처음에는 CNN을 하고 그래프 인베딩 기법을 한 번 더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탐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 얼굴, 그다음에 몸, 그다음에 뭐 백그라운드 이런 것들을 따로따로 그래프 신경망, 그래프 인베딩 기법을 통해서 추출을 한 다음에 학습을 해보니까 굉장히 이제 또 올라가더라라는 거를 또 실험을 통해서 검증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다크웹 연구를 하고는 있지만 사실 그 다크웹 범죄가요, 다크웹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다크웹 안에서 텔레그램이나 이런데를 유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소셜미디어를 같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다크웹과 소셜미디어에 연계된 그런 범죄를 다 탐지하고 최종 목표는 수사를 하기 위한 그 범인을 특정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범인을 특정하기 위한 단서를 다크웹만 보면은 익명성 때문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소셜미디어까지 나와가지고 이 단서를 조합해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지식 그래프도 그리고 그다음에 딥러닝도 하고 그래프 신경망으로 예측도 하면서 하다가 보면은 어느 정도 좀 그 조직이 특정이 되는 거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예측하는 부분을 잠깐만 좀 보시면요. 아까 전에 이렇게 처음에는 어떤 링크가 나중에는 생길 거다라고 이제 예측을 하는 이런 연구, 이것도 그래프 신경망으로 학습하는 건데 저희가 100만 건의 트윗을 수집을 했거든요. 근데 이 100만 건의 트윗으로 했었을 때 정확도가 너무너무 잘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를 갖다가 검증한다는 거는 솔직히 또 문제가 있어요. 이 데이터셋 가지고선 정확도를 그냥 측정하는 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실제 적용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거예요. 아마도 우리 모델에 따르면 이 계정과 저 계정이 연결이 될 것 같다라고 예측을 했어요. 근데 그 연결이 내일 생길지 1년 뒤에 생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R&D 연구의 한계인 거죠. 그래서 이 모델을 결국에는 실증넷 같은 것들을 꾸려가지고 실제 수사에 적용을 해보고 저희가 예측한 게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꾸준히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좀 연구를 지속하려고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지영 교수님께서 AI 시대에서 저희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현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여러 가지 다크웹이나 딥페이크 같은 사회적 문제를 이제 AI 기술로 추적부터 탐지, 예측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 프로세스에서 흥미롭게 잘 설명을 해주셔서 향후 이제 저희가 컴퓨터 온라인에서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거나 또 AI 기술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또 유의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또 수사에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셔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김지영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이제 전문가분들을 봤습니다. 마지막은 이경훈 교수님께서 마이크로 VM 원액지 Is it ready for prime time이라는 주제로 마지막으로 진행을 해주실 거고 이경훈 교수님께서는 현재 경북대학교 컴퓨터학부에서 조교수로 재직 중이시고 또 삼성중공업에서 산업 현장에서 여러 가지 경험 후에는 또 고려대에서 학위를 마치신 후에 지금 경북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강의와 또 교육을 진행해 주시고 연구를 활발히 해주시고 계시는 교수님이십니다. 이경훈 교수님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북대 전자과학부의 이경훈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마지막 발표를 맡았는데요. 사실 이거를 빨리 마치면 저희가 빨리 브레이크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내용이기는 한데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러한 AI나 보안 같은 응용들이 실제로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주로 소개할 내용은 가상화 기술에 대한 건데요. 여러분들이 가상화 기술을 뭐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오늘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건데 아마 뭐 비트코인이라는 가상화폐라던가 가상현실 같은 용어는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가상이라는 용어는 모두 공통적으로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존재하는 것처럼 여겨지게 하는 기술이거든요. 가상현실도 우리가 뭐 애플의 비전 프로 같은 걸 써보면 우리가 바다에 있지는 않지만 바다에 있는 것처럼 화면을 보여줄 수도 있고 이 비트코인도 우리가 돈으로 만들 수 있는 돈은 아니지만 인터넷상에 거래가 되고 있는 화폐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상화 기술이라는 건요 컴퓨터 상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컴퓨터를 만들어서 그 컴퓨터 상에 IT 서비스를 구동하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 가상화 기술을 설명을 할 때 항상 드는 예시가 넷플릭스거든요. 여러분 아마 다들 넷플릭스 사용하고 계실 텐데요. 우리가 이 넷플릭스를 통해 사용하는 서비스는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디오 파일을 다운받아서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이 넷플릭스라는 회사에서 조각조각 된 동영상 파일들을 인터넷을 통해 우리에게 보내주면 우리는 그 파일들을 모아서 하나의 동영상을 시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넷플릭스에서 비디오 파일들을 사용자에게 송출시키기 위해서는 넷플릭스도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넷플릭스가 초반에는 자신들이 직접 우리는 서버라고 부르는데 굉장히 비싼 고사양의 컴퓨터들을 사서 자기네들의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에 아마존의 제1 클라우드 회사인 AWS로 이전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을 하려면 가입자 수가 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많은 가입자들에게 높은 품질의 비디오를 스트리밍하기 위해서는 컴퓨터를 더 많이 사야 합니다. 그러면 전기도 더 많이 쓰고요. 컴퓨터들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인력도 늘어나고 비용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마존의 AWS를 이용을 하게 되면 이 그림에서 보이시는 여기에 이 S3라던가 EC2라는 서비스를 이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서비스들이 뭐냐면 이 데이터를 넷플릭스가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존의 AWS라는 데이터 센터에서 관리를 해주고 이 AWS에서 만드는 가상의 컴퓨터들이 이 넷플릭스 사용자에게 비디오를 송출해주는 시스템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넷플릭스는 자기네들이 서버를 운영을 할 필요도 없고 모든 책임을 AWS에게 맡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상화 기술은 지금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 필수적으로 적용되는 기반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가상화 기술의 중점으로 인해 뭐 이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고 모바일에까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엣지 컴퓨팅이라는 분야의 이 가상화 기술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엣지 컴퓨팅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IT 서비스를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통해 제공을 하려면 이 대한민국 대구에 있는 사용자와 저 미국 어딘가에 있는 데이터 센터만에 데이터가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 물리적으로 시간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용자들한테 실시간으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했을 때 필연적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엣지 컴퓨팅이라는 개념은 사용자와 물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어떤 작은 소규모의 엣지 장치를 두고 이 엣지 장치에서 IT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방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엣지 컴퓨팅의 예시로 이 그림에 뭐 스마트 시티라던가 어그먼티드 리얼리티라던가 어토노머스 베이클들이 있는데요. 아까 앞서 이제 윤미 팀장님께서 발표해주신 자율주행의 예로 들면 아까 설명해주신 것처럼 자율주행은 인지, 판단, 제어 이 세 개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인지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수의 카메라나 센서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하고요. 그럼 이걸 가지고 뭐 룰이라던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이것들이 각각 다른 프로그램에서 수행하게 되는 작업이거든요. 그런데 그 여러 개의 프로그램들을 하나의 컴퓨터에서 동작을 시킨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중 하나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경우에 전체 프로그램을 셧다운했다가 리부트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예로 테슬라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테슬라가 꽤 많은 부분을 소프트웨어로 지금 구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차를 운행을 하고 있다가 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문제가 생기면 이 차량의 전체 시스템을 재부팅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동안에 차량은 뭐 당연히 주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내비게이션이나 그런 다른 기능들을 사용할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상화 기술을 적용을 하게 되면요. 서로 다른 프로그램들을 서로 다른 가상의 컴퓨터에 실행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프로그램이 속한 가상의 컴퓨터만 셧다운했다가 시작을 하면 되기 때문에 전체 시스템은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VM웨어라고 하는 기업이 미국에서 대표적으로 가상화한 기술을 판매하는 기업인데 이 기업에서 이미 이 엣지 장치에 가상화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상용화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가상의 컴퓨터를 만드는 기술은 크게 가상 머신이라고 부르는 버추얼 머신과 컨테이너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위쪽에 있는 그림이 가상 머신은요, 이 가상화 기술이 만들어진 시초가 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 그림을 보시면 가장 아래쪽에 하드웨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하나의 컴퓨터, CPU나 메모리, 디스크 등을 가지고 있는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위에 뭐 우리가 사용하는 윈도우라던가 리눅스, 맥OS 같은 운영체제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버추얼 머신이라는 가상의 컴퓨터에는 독립적인 운영체제, 그러니까 하나 더 동작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전체 시스템을 놓고 봤을 때 운영체제가 아래쪽에 하나, 이 가상 머신 내부에 하나 두 개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서로 다른 운영체제를 구분하기 위해 이 실제 컴퓨터에 동작하는 운영체제를 호스트 OS, 그리고 이 버추얼 머신에 동작하는 OS를 게스트 OS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에서 주인이 있고 손님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갔을 때 저희가 막 그 집에 있는 집기를 꺼내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그런 집안일을 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은 주인이 하게 되고 손님은 어떤 물이 필요하다거나 뭘 먹고 싶다로 이 가상 머신에 있는 게스트 OS가 하드웨어의 작업을 필요로 할 때는 이 꼭 중간에 있는 호스트 OS에 요청을 해서 하드웨어를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상 머신은 항상 모든 I/O의 처리마다 이 호스트 OS의 개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프로그램의 성능이 조금 낮아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만든 것이 컨테이너라는 개념이고요. 이 컨테이너의 어원은 우리가 해상 무역 같은 걸 할 때 배에 굉장히 많은 컨테이너를 싣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그 컨테이너 안에 뭐 옷이 들었는지 뭐 책이 들었는지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그 컨테이너 단위로 배에 차곡차곡 쌓으면 그 배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수의 컨테이너를 싣고 나라를 옮겨 다닐 수가 있다는 그 컨셉에서 용어를 따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컨테이너는 각각의 컨테이너마다 서로 다른 작업을 수행을 할 수가 있고요. 이 가상 머신과는 달리 독립적인 운영 체제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이 중간에 루트 파일 시스템이라고 하는 독립적인 파일 시스템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 독립적인 파일 시스템을 가지게 되면 여기서는 확인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컨테이너 간 파일 시스템을 구분하는 동시에 이 운영체제, 중간에 있는 호스트 OS는 공유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위쪽에 있는 가상 머신보다는 좀 더 높은 성능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이 가상 머신과 컨테이너의 내부 구조를 분석하고 개선하는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주로 이제 디스크나 네트워크 같은 I/O 장치에 좀 초점을 맞춰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상 머신 같은 경우는 I/O를 처리를 할 때 여기 초록색으로 표시된 프론트엔드 I/O 드라이버와 백엔드 I/O 드라이버를 이제 쌍으로 이 두 개가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실제 디스크 장치라던가 네트워크 장치를 사용하게 되고요.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이 각각의 컨테이너마다 버추얼 닉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로 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컨테이너가 각각 독립적인 IP 주소를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들이 구현된 운영체제 레벨에서 이러한 것들을 소프트웨어적으로 개선하는 연구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기술은 이 가상 머신도 아닌 컨테이너도 아닌 마이크로 VM이라는 기술인데요. 간략하게 얘기하면 이 마이크로 VM은 제가 앞서 설명드린 가상 머신과 컨테이너의 딱 중간에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기술은 2020년 정도에 이제 처음으로 소개가 된 기술인데요. 처음으로 이 아마존의 AWS라는 데이터 센터에서 자기네들의 펑션 애저 서비스인 람다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사용된 기술입니다. 이 펑션 애저 서비스는 우리가 뭐 스트리밍을 하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컴퓨터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한 두 줄, 굉장히 짧은 그 사용자가 작성한 코드를 실행할 때 일시적으로 필요한 컴퓨팅 자원인데 이 컴퓨팅 자원을 위해 버추얼 머신을 만들기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컨테이너를 쓰자기에는 약간 보안적인 이슈가 있어서 이 AWS에서 마이크로 VM이라는 컨셉을 만들고 자신들의 플랫폼인 파이어크래커라는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C와 D가 현재 대표적인 카타 컨테이너와 파이어크래커라고 하는 마이크로 VM의 구조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왼쪽에 A와 B가 기존의 컨테이너와 버추얼 머신의 구조를 표현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마이크로 VM들의 구조를 보시면 가상 머신과 비슷하게 게스트 OS를 모두 갖고 있습니다. 독립적인 운영 체제를 가지고 있다는 호스트 사이에 있는 이 얇은 가상화된 레이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이퍼바이저 또는 버추얼 머신 모니터라고 부르는데요. 이 중간에 있는 계층을 좀 더 높은 성능을 달성할 수 있도록 좀 더 경량화하고 최적화한 것이 이 마이크로 VM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 VM은 컨테이너의 높은 성능을 제공하는 것과 동시에 가상 머신과 유사한 보안 수준 또는 아이솔레이션 같은 격리성을 제공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이크로 VM은 컨테이너 수준의 높은 성능을 제공하기는 하지만 I/O 장치를 사용하는 측면에서는 여전히 낮은 성능과 오버헤드라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마이크로 VM에서는 이 I/O 장치를 사용하기 위해 버트 I/O 드라이버라는 방식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버트 I/O는 가상화 환경을 사용하는 드라이버의 표준으로서 제가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가상 머신 내부에 있는 게스트 OS에서 프론트엔드 드라이버가 있고 호스트 OS의 백엔드 드라이버 이 두 개가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이 가상 머신 즉 마이크로 VM이 디스크나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아래 그림을 보시면 컨테이너와 마이크로 VM에서 네트워크 작업을 처리하는 순서를 제가 그림으로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우리가 유튜브로 데이터를 수신을 하거나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신을 할 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컨테이너의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메시지를 보내겠다라고 하면 호스트 OS의 TCP/IP 네트워크를 거쳐서 이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통해 실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로 네트워크 메시지가 통신이 됩니다. 그에 반해 마이크로 VM 같은 경우는요, 먼저 이 게스트 OS 안에 있는 프론트엔드 드라이버에서 이 네트워크 요청이 처리되어야 하고 그 다음으로 이것이 호스트 OS에 전달이 되어서 백엔드와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거쳐 실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림으로만 봐도 위쪽에 있는 컨테이너에 비해 마이크로 VM이 좀 더 많은 과정을 거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이크로 VM 환경에서 이 I/O 처리 과정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런 연구를 한 게 제가 처음은 아니고요. 이미 2020년 정도에 이 개념이 처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마이크로 VM 기술 자체가 원래는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위해서 만든 기술이기 때문에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기반으로 한 연구들이 많이 제안이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엣지 컴퓨팅 환경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실제로 잘 정착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하고 싶었고,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라즈베리 파이라던가 NVIDIA에서 나오는 제트 나노 같은 기기를 이용을 해서 이 엣지 컴퓨팅 환경에 마이크로 VM이 적용이 되었을 때 성능이나 자원 사용량 등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특히 I/O 중에서도 파일 I/O, 즉 디스크에 우리가 쓰기나 읽기 작업을 할 때, 그리고 이 네트워크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메시지를 보내거나 받을 때 성능이 어떻게 되는지를 관찰했고요. 그리고 이 성능뿐만 아니라 이 작업을 수행할 때 필연적으로 우리가 CPU를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 CPU를 얼마만큼 사용을 하는지, 그리고 전력은 얼마나 사용하는지를 측정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엣지 컴퓨팅이라는 장치는 전선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을 수 있지만 전선이 없는 가로등이라던가 CCTV에 부착이 돼서 사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 장치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이 충분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 전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는 게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CPU 사용량이라던가 전력 소모에도 초점을 맞춰서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또한 어떤 차이가 발생했을 때 그냥 차이가 발생한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차이가 왜 발생하는지 시스템 수준의 프로파일링을 통해서 그 차이의 원인을 분석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간략하게 소개해드릴 내용은 제가 연구한 실험의 결과들과 그 원인인데요. 먼저 실험에 사용한 기기로는 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NVIDIA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트 나노라는 기기라던가 이런 엣지 컴퓨팅 장치 연구에 많이 사용되는 라즈베리 파이 기기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장치들은 CPU라던가 메모리, 스토리지, 네트워크, 이 하드웨어가 모두 다른 사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드웨어 사양이 다를 때 이것이 성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이 기기 사인데요.
알파벳 코드로 출약을 했습니다. 먼저 이 NT라고 하는 것은요, 네이티브의 약자로서 가상화 환경이 적용되지 않은 일반적인 실행 환경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RC는요, 대표적인 컨테이너 런타임인 런C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이 RC는 컨테이너 가상화 환경에 적용된 경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VM은 버추얼 머신의 줄임말로 일반적인 가상화 기술, 버추얼 머신을 적용한 결과이고요. FC와 KC는 파이어크래커와 카타 컨테이너로 각각 서로 다른 마이크로 VM 기술을 적용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 모든 환경들이 서로 다른 파일 I/O와 네트워크 I/O 처리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성능과 자원 사용량 이런 것들의 차이가 이러한 파일 I/O나 네트워크 I/O 메커니즘의 차이에서 기인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보시면 이 VM과 파이어크래커가 둘 다 버트 I/O 기반의 방식으로 이제 I/O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VM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리눅스 커널이라는 이제 범용 오픈소스 운영체제에 적용되어 있는 버트 I/O 드라이버를 사용하는 반면에 이 파이어크래커에서는 이 버트 I/O 동작 방식은 동일하지만 이것을 러스트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재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성능상의 높은 성능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구현이 된 점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총 사용한 워크로드는 크게 한 세 종류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파일 I/O, 즉 디스크에 일부 쓰는 작업에 대한 성능을 측정하기 위한 FIO 벤치마크와 파일 벤치라는 벤치마크를 사용을 했고, 네트워크는 TCP 트래픽을 이제 계속적으로 통신하는 네퍼프라는 벤치마크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전력 소모가 얼마나 되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실제 기기의 콘센트에 연결해서 이 디지털 창으로 현재 전력 소모를 보여주는 이제 전력 사용량 모니터를 사용을 했고요. 각각의 프로그램이 얼마만큼의 CPU를 사용하고 있는지 측정하기 위해 NP스탯이라던가 PI스탯과 같은 계측 도구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럼 먼저 파일 I/O에 대한 실험 결과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